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생들이 모여 학문을 논하는 서당 앞에 화려한 가마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고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비 박정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옆에는 단아한 한복을 입은 여인이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결코 사치스럽지 않았고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바로 10년 전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과부 채윤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천한 과부가 양반 선비의 부인이 되어 이토록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박정훈은 지금 사헌부 대사원의 자리에까지 오른 조정의 고위 관리가 아닙니까? 도대체 1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안동마을에는 28살의 젊은 과부 채윤이 살고 있었습니다. 채윤은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마을 양반 집안의 서녀로 태어났지만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늘 천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채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어머니는 몸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채윤은 그런 환경에서도 글을 익혔고 바느질 솜씨를 키웠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채윤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안동마을의 평민 출신 청년 김진수였습니다. 김진수는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작은 밭을 일구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채윤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채윤아, 비록 양반집 사위는 아니지만 너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채윤은 고민 끝에 김진수와의 혼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양반 신분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 채윤은 행복했습니다. 김진수는 채윤을 아꼈고 시어머니도 채윤을 친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채윤은 낮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도왔고 밤에는 바느질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세 식구가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김진수는 종종 채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나는 당신과 어머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소. 채윤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보.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여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앓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김진수도 병에 걸렸습니다. 채윤은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구하러 다니고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김진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채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과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어머니를 부탁하오.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게 사시오. 채윤이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을 거예요. 우리 함께 오래 살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김진수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습니다. 23살의 채윤은 그렇게 과부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시어머니가 채윤에게 말했습니다. 채윤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진수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을 게다. 그런데 채윤아, 너는 아직 젊다. 개가를 하든 친정으로 돌아가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괜찮다. 하지만 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이 집안을 지키는 것이 제 도리입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채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채윤아.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채윤은 28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며 혼자 살았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로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채윤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일로 달랬습니다.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만큼은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 바느질을 하며 등잔불을 바라보는 시간만큼은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채윤을 칭찬했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절개를 지키다니 참으로 기특한 며느리라고요.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채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채윤 씨 정말 대단하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절개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오. 채윤은 그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채윤의 시어머니도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만큼 효성스럽고 정숙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게 우리 집안의 복입니다. 채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시어머니의 수라를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사를 마치면 밭으로 나가 일했습니다. 여름에는 김을 메고 가을에는 수확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집안에서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채윤의 바느질 솜씨는 마을에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곱고 정교한 바느질로 혼수 이불을 만들면 마을 처녀들이 다투어 주문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채윤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한양에서 유배온 선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정훈, 32살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박정훈은 조정에서 간신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이곳 안동으로 유배를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균관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고
어려서부터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직함이 화근이 되어 간신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누명을 쓰고 유배를 오게 된 것입니다. 박정훈은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평생 학문에만 매진하다가 나라를 위해 상소를 올렸다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한양에 있던 친구들은 박정훈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유배 온 죄인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에게도 해가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정훈을 동정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유배 온 죄인이니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선뜻 박정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은 그런 냉대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의 신분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별을 보며 시를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누명이 벗겨지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박정훈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유배 올 때 가져온 약간의 돈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어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아예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훈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채윤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을 지나는데 길가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채윤이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박정훈이었습니다. 박정훈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채윤은 주저없이 박정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박정훈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누구시오? 채윤이 답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선비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채윤은 박정훈을 부축해 그의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박정훈의 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낡은 초가집에 부엌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 몇 권과 낡은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유배 온 죄인이라지만 이렇게까지 굶주려야 하는 것일까요? 채윤은 집으로 돌아가 미음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박정훈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박정훈이 정신을 차리고 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부인은 누구시며 어찌하여 저 같은 죄인을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채윤이 답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사는 과부 채윤입니다. 선비님께서 쓰러져 계시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이 미음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박정훈은 감격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뇨.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날 이후 채윤은 몇 번 더 박정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한 남은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전했습니다. 박정훈은 매번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채윤은 그저 웃으며 건강하시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이상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채윤은 과부였고 박정훈은 유배온 선비였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달랐지만 무엇보다 채윤에게는 지켜야 할 절개가 있었고 박정훈에게는 지켜야 할 명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아낙네가 채윤이 박정훈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아낙네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글쎄 채윤이가 유배온 선비 집을 드나들더라고요. 과부가 혼자 사는 남정네 집을 찾아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채윤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낙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어요. 음식까지 가져가더라고요.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음식을 전해준다는 이야기였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과부가 유배온 선비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더라. 혼자 사는 남자 집을 과부가 찾아간다더라. 밤에도 갔다더라. 둘이 손을 잡고 있더라.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며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장터에서는 여인네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채윤이가 그럴 줄 알았어. 과부가 혼자 지내기가 얼마나 외롭겠어. 결국 참지 못한 거지. 나이도 젊은데 어찌 남자 없이 살겠어. 저렇게 절개를 지킨다고 칭찬받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네. 유배온 죄인이랑 과부라니 참으로 어울리는 한 쌍이야. 어떤 이는 채윤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윤이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불쌍해서 도운 것 아닐까요? 그러자 다른 이가 비웃었습니다. 순진하시네. 과부가 남정네 집을 드나드는데 그게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 남정네들도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채윤이가 그럴 줄은 몰랐네. 5년 동안 절개를 지키더니 결국은 무너졌군. 여자는 역시 믿을 수 없어. 처음에는 다들 착하다고 칭찬했잖아.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야. 박정훈도 문제야. 유배온 죄인 주제에 과부를 유혹하다니.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그냥 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연기 없는 곳에 불이 나겠어. 소문이 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의 풍속이 문란해집니다. 과부가 절개를 저버린다면 이 마을의 채통이 서지 않습니다.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른 유지가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예의와 절개를 중시하는 곳입니다. 이런 일을 방치하면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채윤을 마을 회의에 불러 경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을에서 내쫓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채윤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채윤에게 말했습니다. 채윤 씨 마을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당신이 박정훈 선비 집을 드나든다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굶주린 사람을 도운 것뿐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채윤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박정훈 선비님을 도운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채윤이 설명했습니다. 선비님께서 굶주려 쓰러져 계셔서 음식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채윤아, 너는 선한 일을 한 것뿐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보지 않는구나.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채윤이 이장을 맞이했습니다. 이장은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채윤 씨, 당신이 박정훈이라는 유배인의 집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채윤이 고개를 들고 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선비님께서 끼니를 거르시는 것 같아 몇 번 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것 봐요. 과부의 몸으로 호라비 집을 드나들다니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우리 며느리는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뜻이 있든 없든 과부가 남정네 집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시오. 이것이 알려지면 우리 마을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장님, 저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과부로서 지켜야 할 절개는 어디로 갔소? 당신은 5년 동안 절개를 지킨다고 칭찬받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오. 채윤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절개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음식을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모르시오. 과부와 호라비가 만나는 것 자체가 절개를 저버리는 것이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제발 우리 며느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운 것입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제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저도 채윤 씨의 마음은 압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박정훈의 집 출입을 그만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을 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운 것뿐인데 왜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채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채윤아, 울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각박한 것뿐이다. 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박정훈 선비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음식을 가져다 드리지 않으면 굶으실 텐데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걱정이지만 지금은 내 아니가 더 중요하다. 마을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볼지 모른다. 채윤은 더 이상 박정훈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면서도 박정훈이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고 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도 문득 박정훈의 초라한 집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 굶주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채윤은 참았습니다. 이장의 경고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자신이 움직이면 박정훈에게도 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채윤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박정훈 선비님을 도운 것은 단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에게 딴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안다, 채윤아. 내가 얼마나 바른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내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게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우리 마음과 다르구나.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선한 의도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그 무렵 박정훈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박정훈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비님, 조심하십시오. 채윤 부인 때문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비님과 채윤 부인 사이에 수상한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박정훈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채윤 부인은 그저 저를 도와주셨을 뿐인데요. 마을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부와 호라비가 만난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정훈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채윤이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박정훈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채윤 부인의 선의를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배가 고팠고 몸이 약해져서 채윤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훈은 자신의 무력함이 한탄스러웠습니다.
유배 온 죄인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훈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박정훈을 차갑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박정훈이 깊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채윤 부인은 저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부디 그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채윤 부인의 도움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졌는데 말이요. 박정훈이 애원했습니다. 이장님 제발입니다. 채윤 부인과 저 사이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음식을 얻어먹었을 뿐이고 채윤 부인은 선의로 도와주셨을 뿐입니다. 이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선비 양반, 당신이 여기 온 것 자체가 마을의 재앙입니다. 당신만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있는 것뿐이요. 더 이상 채윤을 만나지 마시오. 박정훈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채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유배 온 죄인의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훈은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젠가 누명이 벗겨지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채윤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소문은 더욱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채윤과 박정원이 밤에 만났다고 했고, 어떤 이는 둘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채윤이 박정훈의 집에서 밤을 샜다는 터무니없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채윤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채윤이 온다. 저 여자 보기와 다르게 음탕하다더라. 절개를 지키던 과부가 결국 타락했어. 저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남자를 참겠어. 유배 온 죄인과 과부라니 참으로 어울리는 한 쌍이로구나. 채윤은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채윤은 그저 더욱 조용히 살면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바느질에 몰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밭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의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채윤이 숨어 지낸다. 뭔가 숨길 게 있는 게 분명하다. 죄책감에 사람들을 못 보는 것이다.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을의 유생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유생이 말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채윤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과부가 절개를 저버렸으니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유생이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채윤을 내버려 두면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유생 하나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증거가 있습니까? 그저 소문만으로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이든 유생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필요 없다. 과부가 남정네 집을 드나든 것 자체가 문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젊은 유생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채윤은 그저 굶주린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잘못입니까? 다른 유생이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과부와 호라비 사이에 순수한 도움이란 있을 수 없네. 결국 유생들은 채윤을 마을 회의에 불러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채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채윤의 시어머니에게도 며느리를 내쫓으라는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유지 몇 명이 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지 하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채윤이 나왔습니다. 채윤 씨, 우리는 마을의 유지로서 당신에게 경고하러 왔소. 당신이 박정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이것이 사실이오. 채윤이 고개를 들고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굶주린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란 없습니다. 다른 유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부의 몸으로 남정네 집을 드나들었소? 그것만으로도 절개를 저버린 것이오. 채윤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절개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양심이라고요. 과부가 남정네를 만나는 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이요. 채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람이 굶주려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이야말로 양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며느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운 것뿐입니다. 유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우리도 채윤 씨의 평소 행실은 압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릅니다. 마을의 풍속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채윤 씨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마을 회의를 열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윤이 물었습니다. 더 강경한 조치라니요? 유지가 답했습니다.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지들이 돌아간 후 채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채윤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어머님께 누만 끼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채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집을 떠나느냐.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라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다. 채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어머님께서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시어머니가 채윤을 꼭 안았습니다. 채윤아, 나는 괜찮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편이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채윤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살 수 있습니다. 바느질 솜씨도 있고 밭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채윤은 그날 밤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바느질 도구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윤도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채윤이 집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정훈이 달려왔습니다. 박정훈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채윤 부인, 제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채윤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말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습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부인께서 이런 고통을 받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저는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비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박정훈이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선의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과 유지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채윤이 집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장이 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채윤,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마을에 필요 없소. 박정훈이 그들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장님, 채윤 부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증명한다는 거요? 유배온 죄인이 무슨 말을 해도 누가 믿겠소? 당신이나 조용히 있으시오. 채윤의 시어머니도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며느리를 내쫓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유지 하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채윤은 떠나야 합니다. 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하실 겁니다.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라니요. 우리는 마을을 지킨 것뿐이요. 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꼭 안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들이었습니다. 화려한 복색을 입은 관리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박정훈을 찾는 듯 했습니다. 선임 관리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박정훈을 발견했습니다. 관리가 박정훈 앞으로 다가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박 선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유배 온 죄인에게 관리가 절을 하다니요. 박정훈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시오? 관리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비님 조정에서 선비님의 상소가 옳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선비님을 모함했던 간신들이 모두 처벌받았고 선비님께서는 무죄로 방면되셨습니다.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시라는 전교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유배 온 죄인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충신이었다는 말입니까?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께서 박 선비님의 충성을 높이 사시어 사헌부 지평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조정으로 돌아오시면 곧바로 부임하시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천대하던 사람이 조정의 고위 관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유지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훈이 일어나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누명이 벗겨졌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선비님. 이제 떳떳하게 한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박정훈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억울함을 참고 견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박정훈은 눈물을 닦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저를 대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배 온 죄인의 신분이었고 여러분께서 저를 경계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윤 부인을 대하신 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박정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분은 단지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준 것뿐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잘못입니까? 여러분은 채윤 부인의 선의를 더럽혔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옳은 일이었습니까? 이장이 변명했습니다. 하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마을의 풍속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박정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풍속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선한 사람을 내쫓으려 하셨습니까?
박정훈이 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채윤 부인,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인께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을에 떳떳하게 머무르십시오. 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어도 제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박정훈이 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으시다면 부인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채윤이 놀라 박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저는 과부입니다. 선비님 같은 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박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은 과부가 아니라 훌륭한 분입니다. 저를 도와주셨을 때 저는 부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제 마음이 부인을 원합니다. 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채윤아, 가거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채윤이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손가락질하던 과부가 조정 고위 관리의 부인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장은 황급히 박정훈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박 선비님,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정훈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채윤 부인에게 한 일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훈과 채윤은 그날 마을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양에서 좋은 집을 마련해 모셨습니다. 박정원은 사원부에서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고 채윤은 자선 사업을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박정훈은 고향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당에 책을 기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정훈 부부를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채윤은 그들의 환대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분과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채윤은 10년 전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지만 진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밝혀냅니다. 저녁이 되어 박정훈과 채윤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채윤이 박정훈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과부와 결혼한 것을요. 박정훈이 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소문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윤은 과부였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우는 유배온 죄인이었지만 진실한 충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선한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소문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채윤과 박정훈처럼 진심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세상이 오해하고 비난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산다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선한 마음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